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올렸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할래, 이제 경기 뭐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정책을 펼 거야, 시그널이 나온 걸 저는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6개월, 1년 지켜보자. 최근에 가파르게 금리와 물가 오르고 뭐 인플레이션 이제 사실 뭐 우려 정도가 아니라 이미 왔죠. 이미 왔는데 왔죠. 그럼 지금 상황에 맞는 부동산 투자 방법 뭐 한 가지 정도 있다면 혹시 좀 알려주신다면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네.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투자하라고 해도 사실은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무슨 투자 방법이 있을까? 공인중개 사무실은 아무도 안 온다면서요? 아무도 안 옵니다. 뭐 연락이 없습니다. 제발 좀 왔으면 좋겠는데요. 올 사람도 없고요. 오더라도 강하게 추천드릴 수가 없는 게 그래서 금리가 언제까지 오를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도 그냥 제 예상? 추정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올해 말까지 3% 가고요. 한국은행이 더 이상은 안 올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그래서 전쟁이 언제 끝날지. 전쟁이 끝나긴 할까? 6.25 전쟁처럼 3년을 가버릴까? 그럼 전 세계를 그냥 인플레로 몰아버릴 텐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그냥 관망? 적어도 그러니까 뭐 다시 좋은 시절이 오고요, 뭐 규제가 풀리고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불확실성은 제거될 때까지. 금리 이 정도 다 올렸어, 미국 파월. 제가 요즘 꼴 보기 싫은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제롬 파월이라고. 제롬 파월. 그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시장이 난리가 아닌데 그게 작년에 미리 좀 선제 대응을 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불확실성. 이 정도 올렸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할래, 괜찮아, 이제 경기 뭐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정책을 펼 거야, 시그널이 나온 걸 저는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자라면. 그리고 뭐 상황에 맞는 투자라고 한다면 지금 뭐 사실 이게 아파트 시장이 어렵다. 그러면 원래는 아파트 시장이 죽으면은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거든요, 투자 수요는. 원래는 그게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렇죠. 아파트 투자형이 죽으면 수익형 부동산 가서 월세 받다가 다시 또 상황이 되면 수익형을 정리하고 아파트로 가고 왔다 갔다. 돈이 어딘가로 가야 될 테니까. 어딘가는 가야 되는데 지금 왔다 갔다가 막혀버린 거예요. 아파트보다 상가가 저는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 두 가지가 있죠. 대출금리도 오르지만 앞서서 예금금리 이야기했는데 돈이 저라도 상가 투자하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분위기에서. 아파트는 안 오를 것 같아서 투자 안 하고 상가는 은행에 넣는 게 더 유리하니까 안 하게 되니까 결국 유동자금이, 저는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유동자금이 그냥 은행으로 그냥 일단 단기 예금으로 일단 지켜보자라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의외로 뭐 자금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고금리 예금 상품들 잘 활용해서 6개월, 1년 정도는 좀 굴리는 것도 저는 무조건 주식이 100%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아니 투자 못해서 죽은 귀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6개월, 1년 지켜보자. 안정적인 신호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불확실성 제거될 때까지는. 금리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죠. 넣고 불확실성, 금리 요 정도 올라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계획을 세워야죠. 금리가 여기서 멈추니까 앞으로 요 정도 3년 내다가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주택시장도 보니까 가격이 얼마 정도 떨어졌네. 규제 정책은 이렇게 나올 것 같네라는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투자 계획들이 나올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경매라든지 이런 거는 또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에 우리가 막 집값 올라갈 때 언제 공부하고 언제 준비해서 또 투자를 하냐고요. 그래서 이때 좀 안전자산 넣어두고 경매 같은 거 좀 학원도 좀 다니고 책을 보면서 공부도 하고 6개월 후, 1년 후에 혹시라도 투자 기회가 온다면 내가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좀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잡아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 주변에 알고 계시는 좀 부자분들은 네네. 진짜 자산 100억 정도 넘어가시는 순자산 기준. 네. 그냥 자산 말고 네네. 100억 넘어가신 분들은 뭐 하세요? 소고기 먹습니다. 소고기 먹고. 저 만나면 이제 저는 소고기 잘 얻어먹고 있고요. 이제 그분들의 고민은 그거죠. 역시 금리를 고민을 합니다. 대출이자. 그분들도 대출을 받아서 빌딩을 투자하셨단 말이에요. 몇백억 빌딩을 투자하는데 대출 없이 100% 순자본으로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대출 이자가 뭐 한 2억 정도, 그 월세가 임대료가 2억 정도 나오는데 뭐 대출 이자가 한 5천만 원 내고 있었는데 이게 금리가 올라서 7천, 8천, 1억까지 내게 된다면 그래도 뭐 1억은 남는 거지만 그래도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출을 더 저렴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느냐,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런 걸 좀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는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신경 쓰더라. 대출 이자 부담은 굉장히 좀 신경 쓰고요. 뭐 두려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확신은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요. 떨어져도 뭐 이 정도 많이 올랐는데 뭐 어때? 결국엔 나중에 더 오를 거 아니야? 확신은 있는데 그래도 계산은 정확하게 하더라. 그래서 좀 냉정한 편입니다. 그분들은. 네. 그럼 기존 상승장에서는 뭔가 묻지마 투자했다면 지금은 단순히 가격만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좀 생각 드는데 우리가 혹시 가격만 보느라 놓치고 있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가격만 많이 봤죠. 오르느냐 내리느냐 그냥 OX 퀴즈로 우리가 부동산을 풀었잖아요. 오르느냐 내리느냐 가격만 물론 가격도 중요하죠. 시장 가치에서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간과했던 게 좀 많은 분들이 놓쳤던 게 그래서 이 배가 어디로 흘러가느냐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시장의 흐름은 냉정히 짚고 갔어야 되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뭐 저도 사실 말리지는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저는 2019년까지가 상승이라고 봤고요. 2020년 정도에는 안정기를 가리라고 봤는데 예상치 못하는 코로나 그렇죠. 팬데믹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팬데믹이 처음 생겼을 때 저는 이게 뭐 경기도 얼어붙고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안정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미국이나 한국은행에서 오히려 또 저금리로 가버렸죠. 돈을 더 풀어버려가지고 버블을 더 키워버렸는데 거기서 저는 첫 번째 큰 실수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굳이 그렇게 돈을 안 풀어도 생각보다 그렇게 나빠지진 않았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 코로나 팬데믹의 비대면 시대에서도 잘 살 수가 있었는데 너무 지나친 좀 과잉 대응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을 마치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좀 착각하지 않았나. 그냥 좀 뭐라 그럴까 거품? 법을 위해서 우리가 막 춤을 추고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흐름을 본다면 분명한 사실이 있었죠. 7년, 8년, 9년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고요. PIR을 보더라도 소득 대비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10년 동안 2배, 3배가 올랐다는 게 인플레이션 감안하더라도. PIR이 이제 통계마다 달라요. 이 통계마다 달라서 구체적으로 뭐 얼마다 콕 찍을 수는 없는데 거의 PIR만 보더라도 2013년 대비 한 2배? 에서 2.5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확해요. 오른 게 정확하기 때문에 저는 2013년도만 하더라도 PIR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와요. 이게 흐름을 볼 수도 있고요. 국가별로도 비교하는 PIR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2013년도 정도 PIR을 보면 우리나라 순위가 굉장히 낮았어요. 집값이 저평가됐다는 얘기죠. 거의 뭐 중간에서도 더 밑은 하락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작년에 본 PIR을 보니까 거의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오버슈팅이 많이 됐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 일시적인 버블, 비정상을 너무 정상으로 좀 착각하고 살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를 아무도 잡아주지 않았다. 저도 부동산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약간 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경고를 좀 줬어야 됨에도 물론 저도 나름대로는 준다라고 줬는데 그게 좀 먹히지도 않은 부분도 있고요. 제 생각보다도 지금 더 빠릅니다. 저는 금리 인상이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기 때문에 제 생각보다도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허리끈을 졸라매고요.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과거에서 좀 배웠던 거 한 가지는 이게 어쨌든 2020년에 유동성이 엄청 풀었잖아요. 그럼요. 이게 풀장에 물을 막 엄청 틀어준 거지. 맞아요. 사실 그때 수영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막 물 다시 잠그고 이제 물 빼고 있는데 수영을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물 들어왔을 때 넣어줘야죠.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뭔가 유동성을 푸는 거가 있을 때가 정말 뭔가 공격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금리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밍을 잡을 때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고 대출 규제가 풀리고 정부가 또 풀어야 되는 다른 규제에 대한 뭐 규제 완화 대책들이 나오고 그런 시기에 사실은 공격적으로 물을 좀 막 저어야 되는데 재작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물을 빼고 있다가 풀장에 물을 빼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물을 좀 더 채워넣은 거거든요. 거기에 그냥 그 물이 계속 갈 줄 알고 우리가 너무 신나게 헤엄을 치지 않았나 싶은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물은 줄다가 또 늘다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한데요. 이 물이 영원히 바닥으로 갈 수도 없고요. 저는 그런 점은 그냥 물이 좀 줄어들면요. 헤엄 좀 덜 치면 되고요. 물이 좀 늘어나면 또 열심히 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선택을 하면 되지 극단적으로 물 빠지니까 그냥 옷 다 입고 나 집에 가버릴래 이렇게 가버리면 다시 또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투자 잘 모르는 2030 세대 분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라 그런 분들이 지금 부동산 투자 시작한다면 좀 뭐부터 지금 어쨌든 이 하락기가 시작된 시점에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는 있는데요. 저는 2030들한테 지금까지 투자 안 하신 분들, 네. 또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정확히 좀 알고 하자.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요.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나의 투자 전략, 나는 실종돼 버리고 그냥 큰 투자 남들 따라서 그냥 투자 흐름에 둥둥둥 떠다니면서 갈피를 못 잡는 그런 투자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더 냉정하게 제대로 공부를 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한다고 해서 뭐 책 한 권 사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아파트를 바라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장 가치잖아요. 이제 가치 분석을 좀 이 기회에 내실을 좀 다질 필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시장 가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내재 가치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싶은 아파트가 있으면은요.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탁 선택하는 건 막 상승장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시장 가치를 바라보면 우리 벌집 순환 모형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결국 돌고 돌거든요. 돌고 돌면 흐름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이 타이밍을 잡는 방법은 우리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뭐 규제 대책들이 나올 때 금리가 다시 또 저금리로 내려갈 때 유동성이 풀릴 때 규제가 풀릴 때 이럴 때 이제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요. 현재 가치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역세권이냐 우리가 고유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있잖아요. 세대수가 얼마나 되느냐, 브랜드가 어떻게 되느냐, 역세권이냐, 교육 환경이 좋으냐. 이게 절대적인 가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고 똘똘한 한 채가 정해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작년 같은 경우는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돈에 맞춰서 그냥 투자하고 싶은데 나 이거 못 사니까 그냥 이거라도 그냥 꽁 대신 병아리처럼 막 그렇게 돈에 잡아버리는. 맞추는 거는 네. 우리 고등학교 때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대학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간다기보다는 네. 우리 성적에 맞춰서 빙고. 가자 솔직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아닌 사람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뭐 내가 수능 만점인데 굳이 서울대 안 간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물론 나는 저기 아파트 가고 싶은데 돈을 레버리지를 최대한 땡겨서 무리하게 베팅을 해야지. 물론 상승기 초입에는 저금리 시대에는 뭐 그런 전략도 그렇죠. 레버리지가 필요한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런 레버리지는 할 상황은 아니고요. 냉정하게 내재 가치 분석한 다음에 만약에 집값이 하락이 된다면 이 정도 수준이 가격 수준이 온다면 나는 이 정도의 현재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들어갈래. 그리고 미래 가치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 곳들이 좋겠죠. 앞서서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았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 분들, 앞으로도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 곳들이 결국에는 더 투자 가치 더 잘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호재들 같은 경우는 지하철 호재가 가장 강력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좀만 기회가 있으면 또 바로 튀어 올라갑니다. 압구정 같은 경우도 좀만 기회를 줘보세요. 아무리 투자 심리가 죽는다라고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에 압구정이 나올 기회가 뭐가 있어요, 근데? 압구정 같은 경우는 압구정의 문제는 안 되잖아요. 재건축이. 용적률이 높고 워낙 잘 지어가지고 안전진단 통과도 어렵거든요. 통과한 단지들도 일부 있지만 압구정이나 은마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요. 서울시나 정부가 어떤 인센티브 뭐 지구 단위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층수도 높여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야 제대로 한번 여의도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한번 그냥 내버려 두면 잘 안 돼요. 그런 지역들은 뭐 우리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반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서민 아파트였잖아요. 그래서 압구정 분들이 반포를 약간 무시한다고 무시하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반포는 서민 아파트고 그 10평대, 20평대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요. 서민 아파트니까 잘 지었겠어요? 못 지었겠어요? 못 지었겠죠. 대충 지었겠죠. 뭐 서민들이 사는 곳인데. 근데 압구정이나 여의도는 굉장히 시범단지처럼 굉장히 잘 지었다. 압구정 가면 80평 막 있잖아요. 우리가 들어가서 살 집인데 부자들이, 권력층이, 재벌들이, 부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지었는데 이게 부러운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개포나 반포는 서민 아파트잖아요. 대충 짓다 보니까 이게 개발이 쉬운 거야. 대충 짓다 보니까 야 서민 아파트에 뭘 높게 지어. 그냥 대충 지어야 해서 개포가 5층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낮고 안전진단 통과도 쉽고 벌써 다 끝났죠. 개포나 반포도 지금 거의 다 막 하고 있잖아요. 압구정에 제대로 된 데가 있냐고. 여의도 하나도 못했죠. 이런 아파트들은 오히려 너무 잘 지었기 때문에 오히려 족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나
이런 데서 뭔가 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한강 르네상스 할 때 압구정이 막 날아다녔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구단위 계획해가지고 멋지게 한번 해봐라. 내가 멋지게 한번 도와줄게 라고 하니까 막 날아다니다가 그게 시장이 바뀌면서 무산이 되니까 또 다시 이렇게 가버렸거든요. 근데 지금도 물론 압구정이 비싸긴 한데 그렇죠. 워낙 부자들의 동네이기도 하고요. 그분들은 그래서 떨어지면 어쩔 건데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뭐 우리가 뭐 이것만 많아서 뭐 빌딩도 있고 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다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개발 호재가 있다면 그런 지역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 당연히 중요하고요. 내재 가치 같은 경우는 땅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 투자를 할 때는요, 좀 오래된 아파트, 새 아파트는 의미가 없고요. 한 90년대, 90 몇 년도나 그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개포가 왜 좋았겠어요? 용적률이 낮으니까 내재 가치, 대지 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재건축할 때 조합원들이 이득을 많이 받잖아요. 사업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오래된 주택이나 아파트를 투자할 때는 내재 가치를 좀 봐야겠다. 내재 가치 보는 방법은요. 용적률이 좀 낮느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한 200% 이하, 150%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목동이 110에서 한 150% 정도 용적률이 되거든요. 중층 아파트 치고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값이 떨어져. 다 같이 떨어진다면 저는 목동이 거의 투자 3순위 안에 하나 집어넣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다 같이 떨어진다면 3순위라고 했으니까 딱 3개 다 말해주시면. 압구정. 압구정이야 뭐 아니, 워낙 뭐 대표적이니까 설명이 뭐. 설명이 필요 없고요. 저는 목동 바라보고요. 마지막 하나는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이제 5개가 있는데 분당 같은 경우에 물론 일산도 좋아요. 일산 분당 일산이 용적률이 좀 낮아요. 땅이 넓잖아요. 굉장히 넓고 뭐 삼본, 중동, 평촌 같은 경우는 한 4만 세대 정도, 4만 4천인가 4만 2천 세대 정도 되는데 땅이 분당 일산보다 상대적으로 좀 좁기 때문에 용적률이 그렇게 200% 대부분 넘어요. 조금 낮은 아파트들도 있지만 근데 분당을 보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좀 다양하긴 한데 뭐 용적률 140% 아파트도 있고요. 170%짜리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인센티브를 주겠지만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인센티브를 받으면 더 많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기 신도시 그동안에 안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일기 신도시 이제 재건축 특별법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는 했고요. 그렇다고 뭐 당장 만들어지진 않지만 저는 스타트를 걸었다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고요. 압구정 또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압구정 또 한 15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일기 신도시도 15년, 20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공론화 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를 두고 싶고요. 분당 신도시 중에서도 용적률이 좀 낮은 일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아파트들 좀 눈여겨봐야도 좋을 것 같고 상계동 같은 경우도 상계주공이 1에서 16단지가 있는데 용적률이 좀 낮은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용적률 낮은 아파트들 가격이 좀 조정이 된다면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조정이 된다면 사실 가격이 조정돼도요. 압구정은 일반적으로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제 아들 세대도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 관련이 없는. 뭐 압구정이 진짜 많이 떨어지면 모를까. 떨어지면 내 집값도 떨어지니까 또 갈아타기 어렵겠죠. 그래서 압구정은 좀 어렵다라고 본다면 그래도 어떻게 좀 뭐 잘하면 목동 같은 경우는 좀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고요. 분당, 저는 상계동 이런 지역들은 좀 내재 가치를 바라보고 용적률이 낮고요. 용도 지역도 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인터넷에 토지 이용 계획을 치면 주소만 딱 치면은 용도 지역하고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이 2종 일반 주거 지역, 아파트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의외로 준주거나 일반 상업 지역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확인을 한다면 딱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타겟을 정했죠. 타겟을 정하면 지금 들어가느냐, 좀 기다렸다 들어가냐는 타이밍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때가 급할 것이 없다면 굳이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았는데 뭐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지켜보다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거나 정부에서 규제가 풀리거나 본인만의 투자 가치관에 따라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들어가야 될 때 못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집값이 떨어졌어. 이게 뭐 어떻게 떨어진 거야? 나 뭐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내실을 다질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부동산도 굉장히 기술보다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하던데 어떤가요? 실제로? 당연하죠. 기술, 사실 저는 기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파트는. 꼬마 빌딩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분석 기법이 좀 들어가요. 기술이 좀 필요하죠. 상권 분석도 해야 되고요. 수익률 분석도 해야 되고요. 가치 평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시장 가치만 잘 타면 되거든요. 근데 시장 가치를 잘 탄다는 얘기는 이게 말이 쉽지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죠? 저는 좀 긴 안목으로 저는 마라톤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100m 달리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100m 달리기처럼 죽기 살기로 달려가가지고 그냥 골대 골인 하기를 원하는데 자 아파트 가격이요. 자 우리가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를 했다가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물론 뭐 바로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일반적인 실수요자들은 5년에서 한 10년까지는 기본 가지고 가거든요. 그렇게 바라보면 5년, 10년의 긴 마라톤 레이싱인데 작년에 샀다가 올해 분위기 안 좋다고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100m 달리기잖아요. 100m 달리기는요. 진짜 운이야.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달리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넘어지면 게임 끝나잖아요. 근데 마라톤은 달리다가 좀 천천히 달릴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마라톤의 승자는 누구예요? 1등 하는 사람? 끝까지 완주한 사람?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죠. 물론 1등 하는 사람이 금메달을 걸 수도 있겠지만 1등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도 있어야 되고 연습도 엄청나게 해야 되죠. 대표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이 100m쯤 짧지 않고 그럼요. 굉장히 길다라는 의미. 인생이 길고요. 저는 2030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30이잖아요. 제 나이가 이제 50이거든요. 52이거든요. 제가. 52인데 한 70까지라고 본다면 투자할 수 있는 나이가 제가 이제 20년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10년에 한 2번 정도 상승장에 우리가 정확한 바닥 타이밍을 알 수가 없다면 10년에 2번 정도만 투자해도 저는 앞으로 한 3번, 4번 정도 기회가 남아있을 것 같긴 한데 2030 같은 경우는 몇 번이 남았나요? 한 50년. 50년 동안 10년에 2번씩 투자하면 10번을 투자할 수 있거든요. 10번을 투자하면 우리가 투자할 때 자, 투자 목적, 부동산 투자, 아파트 투자 왜 하세요? 돈 벌려고요. 돈을 왜 벌어요? 뭐 그래야지 행복해지니까. 돈만 벌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냥 어쨌든 내 가족의 그런 거 안정을 그렇죠. 확보하기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도 하지만 일한 돈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부드럽고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보조 수단으로 플러스 알파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이 투자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투자가 직업이 돼버리고요. 투자가 주 목적이 돼버리게 되면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만약에 뭐 10년 동안 계속 투자만 해요. 그러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의외로 물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직업병이긴 한데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물려버리게 되고요. 물려버리게 되면 또 손실도 보게 되니까 결국에는 너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돈 많이 버신 분들은요. 상승장에 몇 개 투자했다가 쭉 가지고 가다가 적당할 때 팔고 좀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2030들은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상담해드리면서 작년에도 절대 조급증을 가지지 마라. 당신들 진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렇게 급하게 100m처럼 달리느냐. 앞으로도 기회가 많으니까 필요하면 해도 된다.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사셔도 되지만 앞으로 좋은 기회들이 엄청나게 많다. 10년 내만 바라보더라도 3기 신도시 좋은 기회가 얼마나 남아있느냐. 입주할 때 또 분양할 때 2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좋은 기회들을 잡은 분들이 얼마나 많나요. 3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몇 억씩 필요 없다. 적어도 종잣돈 5천에서 1억 정도만 모으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더 있는 분들은 2채를 사도 되고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만 내 집 마련하라고 했는데 제 말빨이 잘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런 마인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달릴 때는 달려야 되고요. 투자를 안 하면 안 돼요. 남들 다 하는데 물론 전문직들은 괜찮죠. 내가 그냥 버는 돈으로도 우리 가족이 충분히 먹고 산다면 안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내 가족이 윤택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잘 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투자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10년에 2번 투자 어렵나요?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10년에 2번. 큰 돈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돌고 도는 기회는 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마인드 정도, 마라톤의 마인드만 있다면 저는 먹고 사는데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저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100억 있으면 실제로 제가 이제 그런 분들 많이 만나긴 하고 형님 하면서 이제 소고기도 얻어먹고 하는데 100억 있으면 진짜 행복할까요? 행복은 그거랑 좀 다르긴 하죠. 다르죠. 100억 있으면 소고기를 매일 먹어요.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0억이 있으면 행복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긴 해요. 아닌 분도. 왜냐하면 불행할 확률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더라고요. 불행할 확률은 줄여주는데요. 이제 그 돈이 얼마 정도냐. 100억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죠. 100억 이상 되면 그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아, 그 실제로 조사 결과가 나와요. 조사 결과가 아마 지금은 물가가 올랐을 텐데 제가 기억으로 몇 년 전에
아, 뭔지 알아요. 그게 아마 소득이 400인가 600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아마 기록이가 이렇게 연봉이 아마 되는 거예요. 8천만 원인가 뭐 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이후에 몇 년 뒤에 연구개발이 새로운 또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주 조금씩은 더 행복해지긴 합니다. 그냥 아주 조금이지.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변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은요, 어떤 변수가 있냐면, 자산이 많아지면은요, 의외의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만나보면 재산 많은 분들 중에요, 가족끼리 사이가 좋은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형제끼리 특히. 형제끼리, 자식끼리. 대부분 사이, 왜? 돈이 걸리다 보니까 형제끼리도 여러 가지 분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많으면 없으면 불행해요. 기준치보다 너무 낮아지면 이게 좋아질 수가 없는 게 애 학원 하나 더 보내고 싶은데요.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되죠. 싸움. 돈 때문에 싸움이 무지하게 나는데 그것만 해결이 되고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요. 그냥 뭐라 그럴까, 내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우리 와이프나 자녀들한테 뭘 해주고 싶은 거, 나는 압구정 집 사줘,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정도 수준 정도의 우리가 삶의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 저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런 거는 10년에 2번씩만 투자해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조급증일 텐데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급함을 버려야 되는. 저도 옛날에 똑같은 마인드였거든요. 저도 30대 때 마음이 급했어요. 빨리 돈 벌어가지고 빨리 자산을 올려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파이어족? 파이어죠. 빨리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공격적으로 하고 분양권을 막 몇 개씩 돌리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가격이 올라갈 때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세상 다 얻은 것 같고요. 막 심지어는 제가 종신보험도 깨버렸거든요. 그때 보험이 왜 필요하지?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데? 나중에 후회했잖아요. 그 종신보험이 얼마나 좋은 상품인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후회를 하는데 살아보니까 그렇게 젊은 시절에 파이어족이 빨리 되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렇죠? 제가 엉뚱한 데 신경 쓰는 틈에 우리 애들은 벌써 이렇게 자라버렸고요. 더 많은 거, 더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잃어버린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는 조급증은 좀 버려라. 좀 긴 안목을 가지고 마라톤 하듯이 가면 저는 못 살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대표님 말씀에 진짜 100% 이제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전 시청자분의 입장이 약간 이해가는 거는 기업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영 컨설턴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변호사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고객의 그런 것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제가 만나서 물어본 적이 있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해준 말이 너무 와닿았던 게 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서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박을 치고 싶은 게요. 자,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요. 물론 그분은 그 말이 맞아요.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객관적으로 데이터화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너는 이 정도야 라고 하겠지만 우리 인생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요. 삶마다, 가정마다 모든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소고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먹어도 되고요. 나는 굳이 고급차가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교 좀 하지 마라. 남하고. 제발 비교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100억이 있는 사람들도요. 저는 그분들은 1000억대랑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야, 내 친구는 나보다 돈이 더 많아. 나 친구는 한 달에 월세 수익이 내 친구는 5억이야. 나는 2억밖에 안 되잖아. 나는 걔보다 가난해라고 하는데 그건 상대적인 비교. 그러니까 절대 남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 친구는 집을 몇 개 사가지고 몇 억을 벌었고 몇십억을 벌었고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 친구 인생이고 그 친구가 행복한 거는 그분 사정이고 나는 내 가족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만의 기준. 지금은 내가 한 채밖에 못 샀지만 아니면 지금은 사지 못했지만 5년, 10년 후에 나는 사고 40, 50 되면 나는 또 2채, 3채가 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가면 50, 60, 70 계속 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불꽃처럼 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올라가는 스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약에 대표님께서 2030 세대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투자에 있어서 이것만큼 준비하겠다랑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정말 하락하는 게 맞는 건가? 근데 또 여기서 또 반등하는 게 아닌 건가? 이렇게 여전히 계속 고민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상들을 보고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투자 조언 한마디 겠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과다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있고요.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꺾였고 침체가 좀 몇 년, 3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했지 100%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오지 않았고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오더라도 또 다른 변수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측을 하고 가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절대 법칙은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좀 길게 바라보고 아 이번 장은 이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투자할 때요 부동산이 위험한 점이 뭐냐면 무리해서 베팅을 했다가 한번 잘못 얻어 걸리게 되면 손실을 굉장히 크게 있고요. 다음 상승장도 기회를 못 잡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무리한 오버슈팅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더 많은 기회를 더 많이 훨씬 더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제 그릇된 조급함, 욕심 때문에 저는 제가 더 많은 기회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달려온 입장에서 먼저 지나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조급할 필요도 없었더라. 지나고 나니까 나보다 늦게 달리고요.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더 많은 기회를 또 많이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절대 조급증을 가지지 마시고 지금 뭐 떨어질 수도 있죠. 오를 수도 있죠. 그러면 기준, 원칙을 정하면 되잖아요. 내가 필요하냐, 자금이 되느냐를 첫 번째 원칙으로 하고요. 필요하고 자금이 되는데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우리 애가 학교가 들어가고 학군이 중요하고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는데 내가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의 교육이 안 좋은 데로 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게 좋고요. 필요도 없고 자금도 부족한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가 잘 됐다. 계속 올라가면 또 스트레스 받겠지만 이런 기회에 내실을 좀 다지면서 중자돈도 좀 마련하고요. 공부도 좀 하고요. 투자 전략을 세운 다음에 다음 기회가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아요. 10년 후에 오지 않습니다. 한 5년? 네, 저는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기회 또 잡아야 되잖아요. 다음 기회 잡아서 또 달려야 되고요. 또 그 다음 기회 계속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텝으로 계획을 좀 세운 다음에 아, 나 인생 계획을 좀 세울 필요는 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가 조급함을 좀 버릴 수 있다면 훨씬 더 부자가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김인만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